건강365 박광식의 건강이야기, 오늘 함께할 주제는 바로 부비동염입니다. 고려대 구로병원 이비인후과 두경부외과의 박유로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주부 출연자 여러분, 리포터 전세현 씨 모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제가 교수님을 이비인후과 중에서도 두경부외과로 소개했는데요. 이비인후 두경부외과, 이비인후과도 또 아니네요. 이게 어떻게 설명이 가능한 거죠? 이비인후 두경부외과가 하나입니다. 네, 하나입니다. 이게 다른 건 아니고요. 네. 이비인후 두경부외과가 하나입니다. 네. 그럼 이비인후과랑은 같은 건가요? 다른 건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귀, 코, 목으로 나눠져 있고요. 예, 이제 목에서 예전에는 후두 쪽만 다뤘는데 그게 이제 인후만 다뤘는데 그게 두경부외과까지 확장된 겁니다. 그래서 이과, 비과, 그다음에 두경부외과 이렇게 세 과가 하나로 합쳐진 거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듣게 될 이 부비동염은 사실 이비인후 두경부외과에서 다루는 가장 흔한 질환인 중 하나인가요? 네, 가장 흔한 질환 중에 하나고 이비인후과뿐만 아니라 이제 전체 질환에서도 10대 흔한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 부비동염에 대해서 일단 사실 부비동, 축농증 우리가 좀 알기 쉬운 것 같은데요. 이게 부비동 하면은 그 부비동이 뭔지부터가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좀 쉽지 않은 용어인 것 같아요. 일단 부비동이 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이제 한자만 놓고 보면 부비동이랑 부가 이제 부수적이다. 그리고 비가 이제 코고 동이란 것은 이제 공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코에 딸려 있는 부수적인 빈 공간이란 뜻인데 요걸 좀 쉽게 하려고 한글로는 코곁 동굴이란 말도 쓰긴 하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쓰이진 않고요. 부비동이라는 걸로 많이 쓰입니다. 그럼 부비동이 어디 있는 거예요? 잘 감이 안 와서요. 이제 얼굴은 이제 여러 가지 뼈로 이루어져 있는데 예를 들어서 상악골, 사골, 저평골, 전두골 이런 여러 가지 뼈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뼈들이 이제 안에가 꽉 차 있으면 상당히 무게가 많이 나갈 겁니다. 그렇게 되면 머리를 들고 다니기 힘들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직립보행을 하고 머리를 이고 살게 되면서 그 뼈 안이 이제 비게 된 겁니다. 네. 예를 들어서 뭐 새들이 그 날개뼈가 안이 비어 있듯이 머리가 너무 무거우면 이 골격 질환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가볍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뼈에도 그 뼈 안쪽에는 공간, 빈 공간이, 공기가 차워져 있는 공간이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동굴이라는 이름이 들어가는 겁니다. 네. 그러면 그 부비동의 역할, 결국 좀 가볍게 하는 역할도 있을 거고 또 다른 기능들이 있나요? 그 가볍게 하는 거 말고 이제 부수적으로 뭐 습도를 조절한다든지 뭐 공기를 뭐 데운다든지 이런 것도 제한이 되긴 하는데 아직 명확하게 어떤 기능을 하는지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냥 이제 직립보행을 하다 보니까 이 뼈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된 거라고 보통 많이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부비동에 사실은 공기만 채워져 있어야 되는 건데 여기 염증이 생긴다.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그래서 이제 비우긴 했는데 비웠으면 이제 청소를 계속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빈 공간을 계속 청소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점액 선모 운동이라는 것이 이루어지면서 안에 먼지가 들어가더라도 그게 이제 다 쓸려서 나옵니다. 저절로요? 예, 저절로. 심지어는 뭐 수술 중에 그 안을 보면 뭘 이렇게 먼지 같은 게 떨어지면 그게 이렇게 밖으로 나오는 게 눈에 보일 정도로 그렇게 적극적으로 그런 청소 운동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잘 안 되면 안에 뭔가가 고일 거고 그렇게 고인 것들이 한마디로 썩는 거죠. 네. 썩는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럼 그 부비동에서의 그 염증성 변화는 그러니까 썩는 거는 어떻게 일어나요? 그 안에 빈 공간이 어떤 것들로 이렇게 차오르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뭐 분비물이 많이 고여서 그것에 그 분비물에서 균이 자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곰팡이 같은 게 자리 잡고 자라서 덩어리가 되는 수도 있고요. 네. 골염이 심한 경우에는 이제 뭐가 분비된다기보다 뭐가 쌓인다기보다는 이제 점막 자체가 이렇게 부풀어서 안을 꽉 채울 수도 있고요. 다양한 변화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축농증, 부비동염 다 이렇게 혼용해서 써도 상관은 없는 거죠?
저희 의학적으로는 부비동염으로 통일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아직도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축농증이란 말을 많이 쓰시는데 축농증은 축이 쌓인다. 농이 아시는 고름, 증. 그러니까 현대 의학에서는 병의 이름을 말할 때 부위하고 현상, 부비동이란 공간, 그다음 염증이라는 그 염이라는 염증 이런 식으로 말을 하지 이렇게 애매모호한 용어를 잘 안 쓰니까 차후에는 이제 부비동염이라는 걸로 통일을 해야죠. 그러니까 축농증이라는 그 한자 자체도 그러니까 고름이 쌓인다라는 증세 이걸 얘기를 하는 건데 좀 더 정확하게 표현은 부비동염이 맞다. 좀 어려워요, 사실은. 네. 네. 그러면 네. 이 부비동염 계절과 연관이 있나요? 이제 성인보다는 소아에서 좀 더 이제 밀접한 관계가 있고요. 네. 예를 들어서 저희 이제 아이들이 보통 1년에 6번에서 뭐 많게는 8번, 9번까지 감기에 걸리는데 한번 감기에 걸리면 이 부비동염이 급성으로 올 가능성이 한 뭐 5에서 한 10%? 네. 그러니까 감기를 자주 걸릴 수 있는 시기에 아무래도 부비동염도 더 자주 걸릴 수 있죠. 네, 그러니까 계절을 탄다고 봐야죠. 이렇게 부비동염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좀 알아봤습니다. 건강365 광식의 건강 이야기는 KBS 홈페이지와 유튜브, KBS 콩 그리고 팟캐스트로도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축농증으로 불리는 이 부비동염을 주제로 고려대 구로병원 이비인후 두경부외과의 박유로 교수와 함께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축농증, 부비동염 다시 한번 정의를 한번 내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의요? 네. 정의는 부비동에 생긴 염증이니까 뭐 정의 자체는 단순한데 그 피부염은 보통 이제 피부염이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질환들을 이렇게 나눠서 얘기하잖아요. 네, 직접 보면 구별이 좀 되니까. 근데 부비동염은 좀 어려운 게 여러 가지 그 다양한 원인에서 비롯되지만 부비동염이란 거 하나로 총칭하다 보니까 증상이 워낙 다양하고 해서 좀 막연하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증상이 다양하다고 하셨는데 네네. 그러면 부비동염이다 하는 증상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흔한 거는 물론 콧물하고 코막힘. 예, 그 콧물 중에서도 좀 화농성, 노란 콧물. 그게 가장 흔하고 그 이외에 이제 악취라든지 아니면 후각 장애라든지 후각 저하라든지 냄새를 못 맡기도 하는 건가요? 냄새 못 맡는 경우도 그러니까 후각이 없는 분들의 가장 큰 원인은 부비동염입니다. 네. 그럼 이런 증상들이 있는데 그러면 감기로 네. 제일 처음에 시작했다가 부비동염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건가요? 크게 이제 부비동염의 원인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외인성과 내인성입니다. 근데 감기에 이제 의해서 생기는 경우가 외인성인데 이런 경우에는 보통 바이러스에 의해서 처음에 염증이 촉발되었다가 2차로 감염이 돼서 세균 감염이 돼서 그래서 급성 부비동염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이 부비동염에 염증이 생기는 건 나이와고도 상관이 있나요? 나이와 상관이 있다기보다는 소아하고 성인하고 이제 생기는 양상이 좀 틀립니다. 예, 소아에서는 그렇게 외인성으로 이제 감염에 의해서 생기는 경우가 많고 성인에서는 내인성 원인이 좀 더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인성이라는 단어도 좀 어려운데. 내인성이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내 몸의 자체의 문제죠. 예를 들어서 면역에 좀 왜곡이 있다든지 알레르기 같은 그런 경우에 생기는 경우가 많고 또 이제 코에 물혹이라는 것이 또 생겨서 부비동염이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그 성인에서는 이제 그런 식으로 물혹에 의해서 생기는 경우가 훨씬 많죠. 사실 이 부비동염, 축농증, 코에 콧물, 코막힘 같은 경우는 다른 일반 감기하고 다르게 잘 안 낫는 것 같아요. 아이들도 그렇고 이게 오래 가는 것 같고 좀 많이 괴롭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축농증, 이 부비동염도 급성하고 만성을 나눌 수가 기간에 따라 나눠지는 건 맞는 거죠? 예, 맞습니다. 3개월 기준으로 해서 3개월보다 길어지면 저희가 만성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만성 축농증, 만성 부비동염 앓고 계신 분들은 많이 삶의 질이 떨어질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이 부비동염이란 질환이 뭐 그렇게 치명적인 질환까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삶의 질에 영향을 워낙 많이 끼치기 때문에 저희가 또 이 질환을 극복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요.
질문이 뭐였죠? 환자분들은 그러면 주로 어떻게 호소를 하세요? 그래서 어떤 병원에서 좀 어떤 것들이 힘들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삶의 질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아이들 학업 성취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잠을 잘 못 자고요. 코가 막히니까. 그리고 근무 중에도 이제 집중이 잘 안 되고 이런 것들이, 그리고 또 중간중간 이제 급성으로 좀 악화되면은 병원에 가게 되고 그러면서 자꾸 이제 결석 같은 걸 하게 되고 일을 잠깐 못 하게 되고 뭐 그런 것들이 영향을 많이 주죠. 아니 콧물 코막힘 정도였는데 그게 학업 성취도까지 떨어뜨린다, 이게 잘 언뜻 이해가지가 않는데요. 일단은 코 막히는 것 자체도, 이 구호흡을 하는 것 자체도 이게 상당히 신경이 좀 쓰이거든요. 구호흡이라는 거. 입으로 호흡하는 거. 입으로 호흡한다든지 이제 콧물이 계속 난다든지 이런 것들이 집중도를 많이 떨어뜨리거든요. 유사하게 이제 알레르기 비염도 아이들 학업 성취를 많이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교우 관계에서도 좀 문제가, 의식을, 상대방을 자꾸 의식하게 되면서 좀 그런 것도 사회적인 관계 형성에서도 좀 아무래도 좀 위축될 수 있는 여지가 있고요. 네. 그러면 보통 일반 감기는 뭐 일주일이면 다 낫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잘 낫지 않고 만성으로 가게 되는지, 혹시 만성으로 가는 위험 요인들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급성에서 만성, 잠깐만요. 그러니까 질문이 만성, 네. 이 다른 일반 감기는 네. 보통은 일주일이면 앓고 끝나잖아요. 이 축농증 같은 경우는 왜 이게 일주일로 안 끝나고 뭐 3개월 넘게끔 만성으로 진행되는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한데요. 이제 감기 같은 경우에는 부었다가 이제 가라앉으면 끝나는데, 그래서 일주일이면 끝나는데, 부비동염은 문제가 한번 그렇게 염증이 생겨서 환기구가 폐쇄돼 버리면 그 안에서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게 됩니다. 막혀 있으니까 더 배농이 안 되고, 그러면 안에서 더 균이 자라고, 균이 자라서 더 막고, 이런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면서 이거를 뭔가 중재를 해주지 않으면, 약을 써서 뭐 균을 잡는다든지 붓기를 가라앉힌다든지 이런 중재를 하지 않으면 이게 계속 병이 길게 유지되면서 만성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좀 구조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이 부비동염의 위험을 높이는 인자들, 그러니까 뭐 코뼈가 삐뚤어져서 그렇다는 얘기도 들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던데, 만성 부비동염 아니면 그냥 부비동염의 위험 요인들은 어떤 것들이 알려져 있나요? 일단은 내 몸 자체의 문제에서 기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뭐 천식이 있다든지 알레르기가 있다든지 아니면 다른 뭐 전신 알레르기와 관련된 전신 질환이 있다든지 그런 것들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어떤 종양이 있어서 면역이 좀 떨어졌다든지 혈액학적인 질환이 있다든지 그런 나 스스로의 문제가 원인인 경우가 있고, 또 구조적인 문제,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셨던 코가 삐뚤어졌다든지 물혹이 있다든지 뭐 이런 뭔가 환기를 방해할 만한, 그 부비동이라는 공간이 계속 환기가 돼야 되고 씻어져야 되는, 씻겨 나가야 되는데 그걸 방해할 만한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든지, 또 뭐 외인성으로는 이제 그런 아까 알레르기 얘기를 했지만 알레르기 황혼이 좀 많이 증가한다든지, 뭐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나 공해, 그 다음에 바이러스에 노출이 많이 된다든지, 위생이 안 좋은 환경에 있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원인이 상당히 다양한데요. 그러면 코피를 잘 흘리는 아이들, 뭐 이런 코피를 잘 흘리는 것도 또 이 부비동염의 원인이 될 수 있을까요? 코피요? 네. 이거는 좀 재밌는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어머니들이 이제 아이들이 코피가 난다고 오시면 제가 이제 코를 많이 만질 겁니다. 99% 그렇게 얘기를 하면 어머니들이 우리는 코 안 만지는데요 그러는데 뒤에서 아이가 코를 파고 있어요. 그게 근데 아이들 습관적으로 팔 수도 있는데 보통은 이제 코가 간지러워서 그런 경우도 많거든요. 너무너무 간지럽거든요. 알레르기 같은 게 있으면. 그래서 자꾸 손이 가서 헐어서 피가 나는 건데, 그런 경우에는 그 알레르기라는 것이 중간에서 양쪽의 원인이 되는 거죠. 코피가 나는 원인도 되고,
그 다음에 부비동염이 만성으로 가는 원인도 되고 그런 경우에는 관련이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 단순히 코피를 이렇게 부비동염하고 연결시키는 그거는 좀 무리가 있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코를 만질 때 뭐 세균이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서 또 그런 것들이 부비동염으로 갈 수 있다.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 네, 코를 만지는 이유가 알레르기 비염이 있으면 코가 간지럽거든요. 인과관계가 바뀌었군요. 제가 설명한 게. 그러니까 중간에 교란 인자가 하나 있는 거죠. 알레르기라는 공통 인자가 하나 있는 거예요. 알레르기라는 게 있어서 그게 예. 부비동염으로도 영향을 미치고 코가 간질간질하니까 예. 아이들이 계속 손이 코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좀 감별해서 적극적으로 알레르기를 치료해줘야 이제 코피도 덜 나고 부비동염도 덜 생기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콧물의 색깔이 어떤 진단이나 앞으로 치료 경과에 중요한가요? 콧물도 이제 성상에 따라 좀 나누는데 저희가 크게는 화농성이라 그래서 이제 고름처럼 노랗게 새노랗게 나오는 게 있고 수양성이라 그래서 물처럼 줄줄 흐르는 그런 콧물이 있는데 저희 비과에서 가장 흔한 두 가지 질환은 그러니까 감기 제외하고요. 제일 흔한 질환은 이제 부비동염하고 알레르기 비염입니다. 근데 알레르기 비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말했던 물처럼 나오는 콧물이고요. 이렇게 샛노랗게 나오는 콧물은 그거는 부비동염으로 저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샛노랗게 나오는 콧물이라 그 중간 단계의 콧물도 있을 것 같아요. 약간 옅은 노란색의 이런 건 어떻게 봐야 돼요? 그때는 사실 저희도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화농성이라고 얘기하는 것, 부비동염이 있을 때는 정말 샛노란 콧물이 나온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부비동염, 만성 부비동염 완치가 가능합니까? 네, 물론 가능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주변에 어떤 생활 습관이나 아까 말씀드렸던 내 몸 자체에 어떤 문제가 내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것 때문에 재발할 확률이 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나온 뭐 우리나라 쪽 통계나 미국 쪽 통계나 비슷한데요. 뭐 내과적인 치료나 아니면 수술까지 했을 때 부비동염의 재발률이 한 10% 정도 얘기를 하고 있고 물혹 같은 게 동반된 경우에는 뭐 20%에서 30%까지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제일 처음에 부비동염이 진단되고 나서 그러면 초기 치료는 어떻게 접근하시나요? 우선은 원인을 먼저 찾는 게 좋겠죠. 원인을 먼저 찾고 그 원인에 맞춰서 내과적인 약물 치료를 먼저 하고요. 보통은 한 달에서 석 달 정도 저희가 하고 그래도 안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수술적인 치료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럼 원인에 따라 좀 접근법도 달라질 것 같은데 만약에 세균이 원인이다 그러면 항생제를 쓰는 건가요? 물론이죠. 그리고 바이러스가 원인이면 보존적인 치료를 하죠. 항생제가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좀 붓기를 가라앉힌다든지 뭐 좀 진해제 같은 걸 좀 쓴다든지. 그러니까 코에 쓰는 약들에 대해서 조금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막연한 것 같아요. 그냥 내과적으로 약을 쓴다 얘기를 하셨지만 코에 우리가 쓰는 약들이 뿌리는 것도 우리가 있을 거고 그 뿌리는 것도 종류가 좀 나눠질 거고 그리고 먹는 이제 약들도 좀 졸린 약도 있을 거고 졸립지 않은 약도 있을 거고 어떤 분들은 이게 도움이 된다 오히려 악화시킨다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알기 쉽게 좀 정리가 가능할까요? 일단 대표적인 약물을 몇 가지 안내해 드리면 물론 항생제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소염제, 그 다음에 뭐 저희가 소위 말하는 가래약, 김친약 같은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코가 막히면 그 막히는 걸 좀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비충혈 완화제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알레르기가 동반된 경우에는 알레르기 약을 같이 쓰게 되죠. 항히스타민제라는 걸 쓰게 되는데 이게 이제 과거에는 이게 약물이 작용하는 것이 아주 특이적이지 않아서 중추신경계에도 작용을 하고 뭐 배뇨계에도 작용을 하고 해서 그런 약들 드시면은 좀 졸렸거든요. 근데 최근에 나온 이 항히스타민제는 일부 약품은 비행기 조종사가 복용해도 괜찮을 정도로 그렇게 안전합니다. 졸리지 않고 물론 아주 특수한 몇몇 경우에는 좀 졸리는 경우가 있긴 한데 대부분 졸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코에 이제 분비하는 약들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스테로이드가 섞인 그런
코 분무제가 있고 그 다음에 항히스타민제가 이제 코 분무제로 나온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경우에는 약맛이 조금 써가지고 이렇게 아주 이렇게 광범위하게 쓰이진 않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비충혈 완화제가 또 코에 뿌리는 약으로 나온 게 있는데 주의할 점은 비충혈 완화제를 코에 뿌리는 경우에는 5일 이상 사용하면 오히려 코에 이제 자기 조절 기능이 마비돼서 코막힘이 더 심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주의해서 단기간에만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 비충혈 완화제 사용할 때는 꼭 그 주치의하고 상담을 통해서 적정 용량을 쓰는 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또 충농증을 고생하는 분들 생리염수로 코 세척을 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 하던데 이게 정말 맞습니까? 그 이제 여러 가지 증거들을 보면요. 이제 코의 증상과 관련된 점수는 그렇게까지 많이 낮아지는 것 같지는 않은데 이제 코 증상과 관련된 삶의 질과 관련된 어떤 척도 점수를 보면 많이 개선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사용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리식염수로 코를 세척하면 결국 그 부비동 안에 있는 고름들이 잘 배농이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고요. 그럼 왜 이걸 하면 어떤 그런 기대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장 이제 증상이 일시적으로 좀 완화되고 하니까, 그리고 기본적으로 코안은 수분한 환경이 되면 좀 더 편하게 느껴지거든요. 마른 환경보다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도움이 될 수 있죠. 그리고 이 부비동염에 있어서 항생제 사용이 좀 궁금한데요. 사용해야 될 때는 언제고 이걸 어느 정도 기간 동안 복용하는 게 완치에 도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기간은 사실 뭐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경험적으로 며칠 정도 사용해 보고 증상의 호전 여부를 보면서 1단계에서 2단계, 2단계에서 3단계로 이제 약을 선택을 계속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최대 약물 치료 기간을 3개월로 보고 있고요. 뭐 물론 그 기간 내내 항생제를 복용해야 된다는 건 아닌데 뭐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뭐 항생제를 며칠 써야 된다 이런 뭐 명확한 그런 어떤 기준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그건 이제 의사의 경험에 따라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항생제는 보통은 저희가 화농성 비루가 보일 때, 그러니까 노란 콧물이 보여서 세균 감염이 명확할 때 이제 주로 많이 쓰게 됩니다. 그러면 부모님들이 혹시 항생제 내성 걱정도 하실 것 같아요. 부모님들뿐만 아니라 저희도 걱정합니다. 그래서 항생제 가능하면 안 쓰려고 합니다. 제가 외래에 보는 하루 종일 항생제 처방 건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또 어떤 분들은 주겸으로 코를 세척하는 게 또 도움이 된다고 하시던데요. 네, 일단은요. 그 세척을 할 때 중요한 게 소금의 농도입니다. 네, 그러니까 생리식염수 농도, 등장성 액을 사용하지 않고 고장성이나 저장성으로 농도가 다른 그런 걸 쓰면은 오히려 점액 선모 운동을 방해해서 그 질환을 악화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농도를 정확히 맞춰야 되는데 집에서 그냥 맞추기가 쉽지 않으실 겁니다. 뭔가 상용화된 제품이나 아니면은 식염수를 사용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사실 부비동염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으셔서요. 오늘 이 방송 들으시면서 좀 묘안이 없을까, 좀 평소에 어떤 생활 습관은 좀 없을까, 도움이 되는 이런 것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어떤 이야기가 가능할까요? 몇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외래에서 자주 말씀드리는데요. 첫 번째는 손 잘 씻는 거. 특히 이제 소아에서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소아에서는 그렇게 이제 한번 감기 걸리면 부비동염으로 이완되는 퍼센티지가 5에서 10%니까 감기에 결국 자주 안 걸리는 게 좋거든요. 거기에 감기가 안 걸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손 씻기니까 항상 이제 밖에 나갔다 왔다든지 뭘 이제 지저분한 걸 만졌을 때는 손 씻기를 좀 생활화하는 게 좋겠고요. 두 번째는 부비동염이 안 낫는 병이라는 그 잘못된 그런 정보를 빨리 잊으시고, 코가 이제 증상이 있어서 그런 증상이 길어지면
그때는 꼭 이제 병원에 와서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길 권고해드리고 싶습니다. 부비동염은 완치가 가능한 병이다. 이거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광식의 건강 이야기, 오늘은 부비동염, 축농증에 대한 말씀 듣고 있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건강 365 박광식의 건강 이야기, 비교적 흔한 질환으로 알려진 축농증, 부비동염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고려대 구로병원 이비인후 두경부외과의 박유로 교수와 함께합니다. 과가 이비인후과는 익숙한데요. 이비인후 두경부외과.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귀코목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너무 웃긴데요? 저 진짜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앞에서 말씀하시기를 코가 삐뚤어진 것도 약간 영향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럼 코를 제 위치로 수술을 펴주면, 하게 되면 네네네. 그 부비동염에 걸리는 확률이 낮아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그거는 들었어요. 좀 다른 문제인데요. 일반인 분들도 일반적으로 질환이 없는 분들 대상으로 했을 때도 그렇게 비중격이 휘어져 있는 경우가 거의 50-6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적이 삐뚤어져 있다고 해서 반드시 병이 생기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예방적으로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고요. 근데 원인이 됐을 경우에 교정하면은 이제 치료하는데 좀 더 많은 도움을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삐뚤어져 있다고 수술한다는 거는 그거는 좀 무리수가 있습니다. 네. 삐뚤어진 거는 그냥 놔둬도 증상 없고 증상 없고 병이 없으면 놔두셔도 지켜봐도 됩니다. 된다. 놔두셔도 됩니다. 오늘 이렇게 주부 출연자분들도 오늘 함께 이렇게 듣고 계시는데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한 분 정도 먼저 들어볼까요? 네, 앞에 나오셔서 질문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저희 남편이 최근에 콧물이 흐르고 또 그런 밥상에서 식탁에서 화장지로 코를 풀고도 개운치가 않으니까 가래까지 이렇게 핵해서 화장지를 이만큼 싸놔요. 그래서 부부인 저도 엄청 불쾌감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병원을 찾아갔는데 외래를 보고서 알레르기 검사를 하래요. 그래서 이제 알레르기 검사는 했어요. 근데 또 CT를 하래요. 그래서 CT는 지금 다음 주로 예약을 해놨거든요. 네. 그래서 그 CT 검사까지 해야 되는가? 그걸까지 봐서 수술을 할 수도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진짜 이 코에 네. 문제가 있으신 분들, 진짜 집에 가족이 한 분 있으면 진짜 휴지가 많이 쌓이는데, 좀 옆에 사람들이 안 좋아하죠. 민망합니다. 예. 근데 이 가족들이 이렇게 불편해하는 것, 뭐 하나하나 좀 짚어볼게요. 네네. 사실 이 부비동염으로 앓고 계신 분들이 이렇게 코를 푼 휴지들을 이렇게 막 놔두는 거는 괜찮나요? 안 괜찮죠. 옳거나 이러진 않나요? 그거 괜찮진 않죠. 당연히 치워야 되고요. 예, 바로바로 쓰레기통에 버리시는 게 좋겠고요. 이제 콧물이 나시는 거 자체만 두고 보면 이제 음식을 주로 드실 때 콧물이 나신다 그러면 첫 번째 감별해야 될 건 음식 유발성 비염이라는 게 또 있거든요. 식사를 한다는 거는 뭔가 이제 콜린성 자극을 주는 건데 그러면은 콧물이 많이 납니다. 네. 그런 경우에는 거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만약에 진료를 보셨는데 CT를 찍자고 말씀하셨으면 코 안에 물혹이나 아니면은 뭐 약물에 잘 반응하지 않는 그런 화농성 그런 분비물이나 이런 게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적절하게 수술적인 치료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지, 병의 범위는 어떤지 이런 걸 확인하기 위해서 CT를 저희가 권고하고 있습니다. 네네. 찍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해 보면 될 것 같은데요. 네. 하나 궁금한 거는 이 축농증이 있다고 아까 얘기를 하셨는데, 코 문제잖아요. 코 네네. 막힌 콧물인데 기침은 왜 하시는 거예요? 이제 저희가 이제 분비물이 나오면 원래 이제 코 안에서는 콧물이 지속적으로 조금씩 나오거든요. 네. 예, 제가 정확한 양은 기억이 안 나지만 대략 뭐 한 맥주 반 컵 정도는 매일 나옵니다. 맥주 반 컵이요? 네, 그 정도 나옵니다 매일. 그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빈 공간을 계속 씻어낼 만한 뭔가 분비물이 계속 나와야 되기 때문이거든요. 그게 이제 저희가 코를 통해서 그 부비동에서 자연공이라는 그 이제 환기구를 통해서 나와서 코 뒤로 넘어가서 저희가 삼키게 되는데 평소에는 저희가 의식을 못하죠. 못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분비물이 많이 나오거나 그게 이제 뭐 진해지거나 양 자체가 너무 많아지거나 이러면은 저희가 그걸 느끼게 되죠. 그리고 그게 잘 안 삼켜지고 걸리면 이제 목에서 이물감을 느끼거나 아니면 자극이 돼서 특히 화농성 비료 같은 거는 자극이 되거든요. 기침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킥킥거리고 다른 사람 옆에서 봤을 때 좀 불편해 보이죠. 그러면 이분의 경우는 만성 부비동염으로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럴 가능성이 높죠. 후비로도 이제 계속 증상이 오래 있으셨던 것 같으니까 그래서 아마 CT를 권했던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부비동염이 있으면 좀 잘 때 기침이 심해지거나 뭐 그런 게 있나요? 이게 이제 잘 때 모든 감각이 예민해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이명 같은 것도 자기 직전에 가장 이제 괴롭거든요. 이제 주변에 자극이 적어지면서 내 몸 안에 신호에 예민해지는데 그것처럼 이제 목 안에서 있는 그런 자극도 간지러운 것도 낮에 이제 바쁠 때는 못 느끼다가 그때 느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누우면서 이제 분비물이 더 많이 넘어가서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 축농증은 그러면 이제 원인을 찾아봐야 되는 건다고 얘기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면 병원에서 아까 뭐 CT 검사도 얘기했는데 와서 해야 되는 검사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정리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내시경으로 코를 한번 봐야죠. 내시경으로 코를 먼저 본다. 네. 문진을 당연히 이제 문진을 먼저 하고 가지고 계신 어떤 다른 과거력 같은 거 없는지 저희가 좀 체크를 해보고 그 다음에 당연히 내시경으로 코 안을 좀 보고 목 안도 보고 그리고 나서 기본적으로는 방사능학적인 검사를 하는데 예전에는 일반 엑스레이를 많이 찍었는데 좀 더 정확한 CT가 많이 보급되면서 이제 CT도 많이 찍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알레르기 검사를 합니다. 알레르기가 있으면 아무래도 알레르기라는 것도 결국 비염, 염증이 있는 거잖아요. 그 염증이 이런 부비동염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알레르기 검사를 합니다. 그 이외에 코의 통기도 검사라는 코가 얼마나 막혀 있는지 보는 그런 기능 검사도 하고 후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서 후각 검사도 진행하게 됩니다. 아니 상당히 검사가 많네요. 아니 그냥 콧물 코막힘이면 단순히 그냥 약 좀 먹고 말아야 되겠지 하고 병원 갔다가 이 검사 저 검사 얘기 들으면 좀 당황해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후각 검사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 후각 검사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돼요? 후각 검사요? 네. 후각 검사는 냄새를 이제 맡을 수 있는 어떤 물질의 농도가 어느 정도인지, 그 다음에 물질 한 서너 가지를 구별할 수 있는지, 네, 그 다음에 이 냄새가 무슨 냄새인지 정확히 맞추는지, 네, 그런 이제 한 3가지 형태로 하게 됩니다. 그거 말고도 뭐 전기를 신호를 주고 뭐 코에서 냄새를 맡는지 하는 뭐 다른 검사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주사를 놔서 폐를 통해서 올라오는 냄새를 잘 맡는지 뭐 그런 검사도 하게 되는데 다 이제 주관적인 검사라서 저희가 좀 더 객관적으로 뭔가 증명할 수 있는 그런 검사를 개발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급성과 만성 부비동염은 기간으로만 딱 구분하는 건가요? 네, 정의 자체가 기간으로 구별됩니다. 3개월로. 그럼 치료는 동일한가요? 치료는 다르죠. 어떻게 달라요? 급성에서는 이제 뭐 약물 치료가 좀 더 강조되고요. 예, 왜냐하면 아직은 가역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약물로 이전 상태로 이제 돌아가게 이제 이전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서 하는 치료라고 보시면 만성 치료는 이미 오랫동안 이게 질환이 지속되면서 뭔가 교정하기 힘든 부분들이 많이 이미 생겨 있을 수도 있고. 만성으로 가게 할 만큼 뭔가 구조적인 문제가 숨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외과적인 치료가 좀 더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 축농증을 달고 사는 청소년, 뭐 아이들 보면 참 부모님들이 좀 안타까울 때가 많을 것 같은데 더군다나 집중을 잘 못하고 학업도 또 떨어진다 이렇게 느껴질 때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방법을 좀 강구하려고 하실 것 같아요. 이럴 때 대안이 있습니까? 그 약물에 잘 반응하지 않고 계속 이제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 한 가지 이제 부모님들이 생각하셔야 될 게 그런 경우에는 뭔가 내인성 원인 아까 이제 내 몸에서의 어떤 부적절한 반응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거를
질환을 뭐 없앤다, 뭐 완치한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좀 힘들 수도 있어요. 질환을 계속 관리한다라는 개념으로 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알레르기 때문이다. 그러면은 알레르기 치료를 꾸준하게 네. 증상이 있을 때마다 적절한 약물을 복용해서 그것이 코어에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게 그렇게 관리를 해주셔야 되고 예, 재미있는 얘기로 당장 제 친구, 제 안과 친구가 아이가 부비동염이 지속돼서 많이 고생했거든요. 여러 병원도 많이 다녀보고 마지막에 절 찾아왔는데 저도 처음에는 뭐 이 약 저 약 다 써봤습니다. 다 써봤는데 뭐 검사를 해도 이상 뭐가 원인인지 알 수도 없고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가 분명히 주변에 뭔가 자극이 되는 뭔가가 있을 것 같다. 예, 그래서 제 친구가 2달을 집을 사사히 뒤졌습니다. 뭐 비싼 막 공기청정기도 갖다 놓고 별짓을 다 했는데요. 결국 찾은 원인이 깔고 자던 라텍스였습니다. 라텍스가 부비동염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 알레르기? 예, 그러니까 뭔가 주변에 내가 관리할 만한 뭔가가 없는지 좀 잘 찾아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딱 그것만 피하면은 그러니까 부비동염이 사라졌다. 그러니까 그 아이는 그것이 문제였던 거죠. 그러니까 침대 밑에다가 네. 저희 라텍스 깔잖아요. 예, 그게 이제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군요. 네. 저도 깔고 자지만 편하지만 어떤 사람은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먼저 원인을 찾는 것 그런 노력들이 선행돼야 된다. 그러면 원인을 뭐 찾으면 다행인데 그렇죠. 못 찾는 분들이 대다수일 것 같은데 맞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유전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생각지도 못했던 주변의 어떤 원인 때문일 수도 있고 한데 사실 아주 그런 경우는 좀 찾기가 힘들죠. 힘들죠. 근데 뭔가 이제 그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원인을 찾으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그다음에 관리해야 된다는 그 생각을 좀 가지고 계시면 그나마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근데 교수님 물혹이 생긴다고 하셨잖아요. 성인의 네네. 경우는. 네네. 그 물혹을 생기는 걸 본인이 알 수 있는지 아니면 그거는 왜 생긴 사람이 있고 또 잘생긴 사람이 있고 안 생긴 사람이 있고 그건 왜 그런 거예요? 물혹이 이게 서서히 자라는 경우에는 제가 그 증상에 그냥 적응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점점 냄새도 희미해지고 코도 점점 막혀가는데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우연히 감기 치료 받으러 네. 이비인후과 가셨다가 네. 물혹이 있다는 얘기 듣고 깜짝 놀라서 오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네. 근데 일단 뭐 좀 냄새가 좀 잘 안 난다든지 아니면 코가 막힌다든지 그러시면 한번 진료를 보시면 좋죠. 내시경을 한번 보면 금방 진단이 되니까요. 네. 많은 분들이 근데 선생님께서는 분명히 이거는 재발도 한 10%밖에 안 되고 10%밖에 안 되고 네네. 잘 낫는다라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안 낫는다. 주변에서는 왜 재발이 많으냐 이렇게들 얘기를 하시니까 이걸 어떻게 봐야 되죠? 그러니까 일단은 그 원인이 이제 내 자신의 어떤 문제가 포함된 경우에는 이거는 어떤 다른 만성 질환처럼 관리하는 병으로 이제 인식을 바꾸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뭔가 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적절하게 약물 치료를 하고 해서 그 문제를 좀 계속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이거를 자꾸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로 네. 치부해 버리시면 이게 그렇게 오해되실 수 있죠. 네. 예를 들어서 뭐 알레르기가 같이 있어서 부비동염이 계속 지속된다. 네네. 그러면 알레르기 치료를 계속 하셔야 되는데 네. 좀 치료하시다가 좋아지시면 또 치료 안 하시고 그렇죠. 그러면 다시 또 나빠지고 이게 반복되니까 이거 안 났는데 뭐하러 이걸 치료해?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원인들은 네. 꾸준히 관리를 해주지 않으면 예, 마치 이 병이 절대 나을 수 없는 병이라고 이제 오해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리를 잘해야만 이 부비동염은 잘 날 수 있다라는 거 이것만 네네. 기억하셔야겠네요. 예. 예, 이렇게 여러 가지 질문들에 대한 답변 들어봤는데요. 오늘 주부 출연자분들께서도 이렇게 좀 같이 함께 들으시면서 실제 축농증은 주변에서도 많이 보는 질환이라 궁금하신 것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한두 분만 질문 받아볼까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편안하게 뭐 해주셔도 되고요. 네. 안녕하세요. 가족 중 한 분이
코막힘이 너무 심해서 이비인후과에서 코 내시경 검사를 하니까 코 속에 물혹이 생겼다 그래서 이제 수술을 했거든요. 네네네. 그 하고 나니까 코가 뻥 뚫려서 살 것 같다고 그러는데 또 누구 얘기 들어보니까 그 물혹이 재발을 잘 한다고 해서 예, 걱정이 맞습니다. 돼. 그래요? 예. 물론 맞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물혹이 없는 경우에는 재발률이 10% 미만인데 물혹이 있으면은 재발률이 20% 30%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더 열심히 이제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코의 상태도 주기적으로 와서 검사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내재적인 원인 그런 것들을 계속 조절하기 위한 약물 치료도 꾸준하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혹이 안 생기게 하는 약이 있나요? 안 생기게 한다기보다는 더 이제 커지지 않게 유지하려고 하는 약은 있죠. 그러니까 네. 그러면 물혹 수술을 하고 네. 그러니까 더 커지지 않게 하는 그런 약들을 보조적으로 쓰게 되나요? 코에 이제 스프레이 정도 쓰게 됩니다. 예. 그러면 이 만성 부비동염, 축농증을 고생하는 분들이 수술해야 하는 경우, 방금 얘기한 것처럼 물혹인 경우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어떤 경우들이 이렇게 있나요? 수술해야 되는 경우요. 예. 약물에 반응하지 않는 모든 경우죠. 그러면 약물에 반응하지 않을 때 수술로 뭐를 교정해 준다는 건가요? 이제 지금 수술은 전체적인 개념은 기능적인 수술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처음에 이제 부비동염이 생기기 시작한 그 원인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는데 자연공이 막히면서 이 부비동이라는 공간이 환기가 안 돼서 거기가 이제 적절한 그 청소가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더 악화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처럼 이제 자연공이 자꾸 폐쇄되니까 문제가 더 악화되는 그런 악순환에 빠지니까 그 자연공을 넓혀주는 수술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통로를 갖다가 더 크게 넓게 뚫어준다 이렇게 네네.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네네. 그러면 그게 내시경으로 이루어지는 수술입니까? 네, 내시경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럼 전신 마취를 하나요? 과거에는 부분 마취로도 많이 했는데 지금 워낙 뭐 마취 기술이 좋으니까 전신 마취를 보통 하죠. 전신 마취로 하고 네. 그러면 그게 바로 그 수술 후에도 네네.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한 건지 숨 쉬는데 문제는 없는 건지 궁금한데. 아주 심한 경우가 아니면 예, 일상생활은 바로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숨 쉬는 거는 이제 코 안에 그 충전을 얼마나 해놨느냐에 좀 따라 다른데 보통은 이틀? 하루나 이틀이면 코 안에 넣어놨던 솜을 빼거든요. 그러면은 뭐 숨 쉬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으십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주변에서 좀 흔하게 볼 수 있는 축농증에 대해서 좀 자세한 얘기 나눠봤는데요. 시간이 거의 다 되긴 했지만 교수님께서 좀 부비동염에 있어서 좀 강조하고 싶은 당부랄까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네, 그 부비동염이 낫지 않는 병이라고 많이들 오해하시는데 예,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고 그리고 적절한 치료 받으신 다음에 열심히 관리하시면 예, 나을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손도 잘 씻어야죠. 그럼요. 예, 오늘 부비동염에 대해서 고려대 구로병원 이비인후 두경부외과의 박유로 교수님과 함께 자세한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